이제는 살짝 반등해가지고 여기에서 약간 정도의 높은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예전처럼 그냥 주식에 몰빵하면 돈 많이 벌었어 라는 시나리오는 좀 힘들 수 있지 않을까? 달란트 투자님 그 컨텐츠 중에서요 국민연금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셔서 네. 저희 웅달책방에서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국민연금이 뭐 최근에 좀 지분을 확대한 그런 뭐 기업이나 섹터 또는 뭐 축소한 그런 기업이나 섹터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모아서 한 번에 공시를 해요. 아, 그러니까 원래 일반 그런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한 종목에 한해서 한 달간 몰아서 이제 공시할 수 신규 매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포트폴리오 변경에 한해서 한 달 몰아서 이제 공시를 하게 되어 있고 특례 적용 전문 투자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보다요. 3개월 단위로. 그래서 3개월치를 한 대 몰아서 공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치라 하면 분기마다니까 언제 공시를 하냐면은 4분기 매수한 거를 1월 달 초에 공시를 하죠. 1월 10일 내로 공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0일 내에 그 공시한 4분기에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네. 살펴보면은 일단은 3분기랑 좀 전분기랑 비교를 해서 볼 필요도 있어요. 국민연금의 그 매매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많이 샀어요. 물론 많이 팔기도 했지만. 근데 4분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반도체는 상위에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좀 많이 판 쪽에 있죠. 4분기에 반도체가 좀 빠르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좀 많이 좀 줄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대신에 어떤 좀 섹터를 많이 샀냐면은 에너지, 뭐 철강, 정유화학, 제약바이오 약간 좀 시클리컬 이쪽을 좀 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사긴 샀지만 팔기도 더 많이 팔았습니다. 약간 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제약바이오도 약간 연말에 금리 내려가고 JP모건 헬스케어 뭐 이런 거 앞두면서 많이 올랐거든요. 거기서 약간 좀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조정을 제약과 했다. 바이오에 여러 기업이 있는데 일부는 늘린 거고 일부는 그렇죠. 팔았다 이런 맞아요, 얘기인가요? 맞아요. 약간 좀 리밸런싱을 했다. 왜냐면 제약바이오가 코로나 이후로 한 2, 3년간 거의 쩔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물린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좀 정리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 관점에서는 이렇게 어떤 섹터를 늘리고 어떤 뭐 섹터를 줄였는지 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큰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는 또 이제 개별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신규 매수한 종목 리스트입니다. 이런 것도 알려줘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5%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가 5% 이상으로 늘린 5% 미만이면은 공시 의무가 없어요. 없는데. 근데 5% 이상부터는 이제 새로 보유했다라고 이제 공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 리스트인데 이번에 약간 좀 의아한 게 스몰캡들을 많이 샀어요. 신규 매수를 그래요? 생각보다 시가총액 2천억짜리 이런 걸 많이 샀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다. 뭐 JAK, 기가비스, 우신시스템, 원텍, 와이솔, SK 오션플랜트, 하이트진로, 롯데열푸드. 근데 최근에 약간 저PBR 모멘텀이 불면서 약간 이 중에서 좀 박살난 종목도 있긴 해요, 사실. 예. 특히나 대표적 SK 오션플랜트. 여기는 제가 기업 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원텍도 좀 조정을 받은 것 같고. 음식료를 또 샀네요. 음식료 하이트진로랑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 좀 사긴 샀어요. 모르겠어요. 아까 제 아이디어 입각해서 산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쪽으로 좀 놀리긴 했다. 나머지는 딱히 뭐 의미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정 섹터에 편중이 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중에서 좀 한 세 가지만 살펴보면 맨 위에 이제 기가비스고 오른쪽에 하이트진로 밑에가 이제 우신 시스템인데 이 기업들을 가져온 게 뭐냐면은 국민연금이 주가가 빠질 때 좀 샀어요. 약간 좀 물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직까지도 그 늘린 지분을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패키징 기판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수리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인데 아시다시피 이 AI 모멘텀이 일어나면서 뭐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 한미반도체라든지 HBM, 뭐 후공정 이런 쪽이잖아요. 그런 쪽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 반도체 사이클을 봐서 대부분 마지막 사이클이 기판 사이클이에요. 기판 쪽이 가장 마지막에 좋아져요 구조상. 근데 여기에는 그 기판에다가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쪽을 좀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약간 주가가 좀 눌려 있죠. 오버행 이슈도 있고. 근데 이 기업이 이제 기판을 만드는 뭐 대략전자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의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납품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이다. AI 반도체 좋아지면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업이고 국민연금이 지분 쭉 주가 빠질 때 늘렸다가 잠깐 쉬다가 한
12월 들어서 좀 늘렸다가 음. 지금은 살짝 줄였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앞으로는. 네.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가 흐름이 이 국민연금의 지분율과 주가 차트가 좀 비슷하게 가긴 하죠. 그러네요. 가긴 하는데 이게 지금 한 6개월 차트거든요. 6, 7개월. 근데 한 2, 3년 차트로 보면은 하이트진로가 진짜 여기 있었어요. 여기 주가가. 아. 엄청 빠진 거예요. 진짜. 아.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 음식료가 그만큼 좀 소외가 됐었다. 음. 그리고 최근에 다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늘리고 있죠. 그러네요. 약간 좀 물을 타고 있다라고 어.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 그 작년 초가 맞나요? 켈리 맥주 신제품 대박 났잖아요. 그렇죠. 광고 엄청 했잖아요. 네. 원래 그래요. 원래 신제품이 나오면은 그 이제 팔아먹으려고 광고를 엄청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신제품이 출시되는 첫 해는 수익성이 안 좋아요. 광고비가 많이 나가니까. 아. 근데 이제 안착을 했잖아요. 네. 그다음부터 광고 안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Q는 똑같이 비슷하게 팔리면서 비용이 좀 덜 발생을 하니까 이익이 좋아진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11월 달에 차미슬 출고가를 한 7% 정도 올렸어요. 가격 인상, 그러니까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뭐 매출이 확 좋아진다라기보다도 이익단에서는 확실히 좋아진다는 모멘텀이 있고 아쉬운 건 좀 수출인데 약간 한류 뭐 열풍을 타고 소주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외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수출 비중이 매출에 비해서 한 5%가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거 삼양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농심도 좀 좋았잖아요. 그런 그림이 보이려면은 수출 쪽에서 좀 더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이제 우신 시스템인데 이 기업도 되게 생소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이제 차체 부품을 만드는 자동차 내지는 약간 설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장비 업체 그런 업체인데 최근에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본업에서는 포드 쪽이랑 좀 그쪽이랑 물량을 받은 측면이 있고 2차 전지 자동화 장비를 좀 최근에 수주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인 것 같고 확실히 확 올랐는데 그 자동화 장비 수주 때문에 확 올랐는데 그 뒤로 좀 빠졌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좀 늘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네요. 꾸준히.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별 재미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고 계속 있어가지고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에너지 쪽을 많이 샀잖아요. 네. 작년 4분기에. 네. 근데 에너지가 되게 종류가 많아요. 이것도 이제 제 책에 나와 있는 에너지 그 섹터 분류인데 맨 위에 있는 전기, 가스, 난방 에너지. 여기는 완전히 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뭐 지역 난방공사 이런 기업들. 네. 요번에 저 PBR로 엄청 오른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성장성 완전 제로. 네. 그렇죠. 그런 쪽이 있는 반면에 전기 인프라, 전력 변환기, 계량기 이쪽은 작년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올해도 뭐 괜찮다는 얘기도 많고 왜냐하면은 LS 맞아요. 네, 맞아요. 미국이 약간 인프라 투자, 맞아요. 뭐 40 몇 년 만에 뭐 인프라 투자한다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수출을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또 뭐죠? 아무튼 많이 올랐어요. 이런 주식들. LS 그죠? LS도 많이 올랐고 일렉트릭도 많이 올랐고 뭐 최근에 보니까 미국의 해저 케이블 이런 매설 이런 이슈 때문에 전선 쪽도 많이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쪽이 또 있는 거고 국민연금이 많이 산 쪽은 이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그래서 보면은 뭐 하나 솔루션도 샀고요. 그 다음에 SK 오션 플랜트도 사고 CS 윈드도 사고.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도 좀 늘렸다라는 차원에서 사실 IRA 관련해서 전기차도 수익이긴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도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쪽이 좀 부각을 못 받은 측면이 있는데 뭐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자에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체 고유 운영하는 것도 있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자문사나 자사운용사에 배정을 해주죠. 해주는 거. 그래서 못하면 다시 뺏고.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보면 한번 필터링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상한 정보는 아니다. 이상한 라는 관점에서 정보는 보시면 될 아니다.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굴리는 돈이 수백조잖아요. 네. 거의 뭐 1,000조 가까이 되는데 생각보다 잘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야 100%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이즈가 일단 엄청나게 크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패시브 세팅을 다 해놔요. 그리고 한 90% 정도를 그 정도로 해놓고 나머지 한 10%라든지 뭐 정확한 비율은 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정도를 추가 플러스 알파를 내기 위해서 이런 개별주를 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정보가 되게 유익할 것 같은 게 한번 자신이 한번 공부해보고 또 이제 레양님의 2024, 2025 대한민국 산업지도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또 국민연금 이렇게 한번 피어 리뷰 느낌으로 내가 선정한 종목, 뭐 섹터 이런 거랑 또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투자하면은 가능성 확률은 점점 높아질 것 같네요.
그러니까 4월 달에 또 나옵니다. 4월 초에 그렇죠? 4월에. 1분기 매매 내역이 4월 초에 나오니까 뭐 그냥 저희 채널 와서 제가 하는 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빨리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4월 초에 네. 계속해서 그 전자공시 들어가지고 5% 지분 보고라는 섹션이 있어요. 아. 거기 누르면은 어느 특정 날에 갑자기 막 100 몇 개 막 올라올 거예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그 국민연금이 자산 배분을 하잖아요. 그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그래서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 최근에 막 암호화폐 좀 질문 드리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막 통과되면서 미국은 막 담으려고 하잖아요. 자산운용사들이. 요거 좀 포함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모르겠어요. 국민연금이 뭐 포함시킨다 만다? 음. 뭐 그걸 떠나서 그냥 이제는 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좀 편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 대체 자산의 그런 한 방편으로는 금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비슷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본다면 몇 퍼센트 정도? 담으세요? 저는 한 10% 정도는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왜냐면은 그 미만으로 채우면 의미가 없어요 별로 포트폴리오 아. 그런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네. 근데 그 큰 배경을 보면은 당연히 약간 좀 지정학적인 그런 배경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 이후로 사실 G2 약간 패권 다툼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물론 이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미국이 하고 있는 건 명확하거든요. 첨단 반도체, 뭐 클라우드, AI 최근에 약간 바이오까지도 약간 좀 제재하려고 하고 있어요. 뭔가 첨단 그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한테 아예 기회를 안 주겠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한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블록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 추가적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도 예멘에 와, 진짜 어디서 그런 깡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계속해서 쏘는데도 계속해서 그 대변인 나와가지고 그냥 똑같은 말 계속 하잖아요. 앵무새처럼 우리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라고 상선만 공격하다가 최근에 유조선 공격하고 그래서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홍해 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희망복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전 세계 물류 비용이 지금 30% 증가한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경제 자산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인이에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 모두 친하게 지내고 뭐 특정 물건 같은 경우에 가장 싸게 만드는 곳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달을 하면은 사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비효율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다시 막 하이퍼가 와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상당 기간은 약간 좀 예전처럼 막 뭐 인플레가 꺾여가지고 뭐 1%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거죠. 지금 왔을 때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기본적으로 이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한 닷컴 버블 이후에는 뭐 결과적으로는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살짝 반등해가지고 여기에서 약간 정도의 높은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예전처럼 그냥 주식에 몰빵하면 돈 많이 벌었어 라는 시나리오는 좀 힘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채권도 마찬가지죠. 채권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런 구간이었으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예전과는 좀 달라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좀 이걸 해지할 수 있고 좀 몰릴 수 있는 자산은 어디냐? 다들 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디지털 금이라는 그런 비트코인이 약간 대중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도 뭐 비트코인이 모르겠어요. 뭐 1억 간다, 10억 간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건 이제 그런 분들한테 들으시고 저는 그냥 그 포트폴리오 배분 관점에서 그래도 한 10%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요, 레양님 만약 지금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시겠나요? 주식의 현재로서는 한 50% 정도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한 20% 정도는 채권, 네. 그 다음에 한 10%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네. 나머지 한 20%는 현금 정도. 갖고 그 정도.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사실 며칠 전만 하더라 엄청 쌌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코스닥도 이제 바닥 짚고 막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뭐 밑에서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적절한 상황에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누리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 여유 현금을 남겨 놓으신 다음에 제가 이제 박스권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인 그런 이슈를 봤을 때도 여기저기서 악재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빠져줬을 때 사는 그런 뭐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저희 운들책방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 뭐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주식 투자의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뭐 제 말이 당연히 다 정답은 아닐 것이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큰 배경은 뭐냐면은 약간 시장의 기대치 그런 것과 실제 이런 가치라든지 가격의 괴리 여기에서 발생하는 투자 기회를 찾자라는 그런 부분이 취지니까 뭐 여러분들도 뭐 웅달 채빵이라든지 저희 채널 많이 보시긴 하지만은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고지고대로 투자 아이디어를 다 답습하고 그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시선이 현재 어디에 쏠려 있는지 대신에 어디에는 좀 등한시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고 약간 그렇게 이용하시는 현명한 투자 전략 하신다면은 올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하시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순간 많이 맞이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뭔가 지도 같은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방향 잡는 데 좋을 것 같은데요. 2024, 2025 대한민국 산업지도 달란트 투자의 그 이래양님께서 정말 공수 많이 들으셔가지고 쓰셨는데 꼭 한번 읽어보신다면 큰 도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달란트 투자의 이래양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